일제강점기 철도가 지나던 곳을 거슬러 올라가면 완만한 골짜기 사이에 버풍왕릉이 있습니다. 대릉원에서 보는 마치 산같이 거대한 모습이 아닌 작고 아담한 왕릉입니다. 신라의 미래를 결정한 명군의 왕릉치고는 많이 작네요. 왜 이렇게 작을까요? 버풍왕은 520년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을 정비했으며 골품제를 정립하여 국가제도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527년에는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를 국교로 삼아 신라 불교문화 융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요. 병부와 상대등 설치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농업에도 힘을 기울였고요. 이렇게 강력해진 국력을 통해 532년 김해에 금관가야를 합병하여 낙동강 유역의 지배권을 차지하지요. 이후의 왕들이 삼국을 통일하는 기틀이 되어줍니다. 버풍왕은 제위 27년인 540년에 40살을 못 채우고 사망하는데 죽기 전 승려 생활을 한 애공사 인근에 매장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애공사 북쪽, 삼국사기에는 애공사 북봉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삼국사기에 진흥왕도 애공사 북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언급되는 경주 서쪽 왕릉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열왕릉의 위치는 무열왕릉비의 발견으로 정확하다고 생각되니 삼국유사로 해석하면 애공사의 위치는 서항리 인근이 되고 버풍왕릉도 서항리 고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삼국사기로 해석하면 애공사의 위치에 따라 현재의 버풍왕릉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근에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금천리 고분군과 구분되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정비 흔적이 남아있어서 개인적으로야 맞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계에서는 서항리 고분군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연동 3층 석탑은 동경잡기의 기록으로 한동안 애공사로 여겨졌었고 그로 인해 버풍왕릉이 비정되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고 지리적으로 오차가 커서 또 다른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풍왕릉도 이렇게 미궁 속에 빠졌네요. 버풍왕릉이 맞다면 그것대로 또 의미가 큰 것이 여기를 기준으로 왕릉 조성의 성격이 바뀝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외곽의 구릉지에 모시게 되면 그 크기도 작아집니다. 내부적으로는 돌무지 단날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모로 버풍왕은 기준점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1997년 8월 경주 사적관리소 직원 김주원 씨가 4일 16시 10분 진덕왕릉 동북쪽 호석 위 봉토부에 깊게 파인 도굴 흔적을 발견하여 문화재관리국에 긴급히 보고합니다. 추후 현장 조사에 의해 가로 1.3m, 세로 2.4m, 길이 4.5m에 달하는 대형 갱도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중간에 흙이 무너져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진덕여왕릉 주위로는 고분이 더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불과 몇 미터 거리에 도굴 흔적이 뚜렷한 꽤 대형의 고분이 있지요. 과거의 사진을 보면 주위에 같이 나무가 둘러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리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여기는 오류리 고분군입니다. 능선을 따라 크고 작은 고분들이 들머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 성골왕인데 독립적으로 왕릉을 조성하지 않았군요. 아마도 선친이었을 위에 고분 아래 조성한 것일 테고요. 무덤의 양식도 특이합니다. 전왕인 선덕여왕릉과 후대왕인 무열왕릉의 모습과 비교하면 뭔가 동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두 왕의 릉은 거의 확실하죠. 선덕여왕은 사서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무열왕은 아예 비석 머릿돌에 무열왕릉이라 써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진덕여왕릉은 진위에 대해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릉 중의 하나입니다. 고고학적 지식이 없던 조선시대에 마구잡이로 비정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덕여왕 제위 시기는 647년부터 654년입니다. 제위 초기 비담의 난이 있었지요. 선덕여왕 때인 645년 상대 등에 임명된 진골 출신 유력자였는데 지혜나 학자를 의미하는데 불교식 이름입니다. 굳이 이름 때문이 아니더라도 상대 등인이 진골이었을 것이며 정치력도 가지고 있던 인물일 것입니다. 당연히 지력도 부족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선덕여왕 때 임명된 비담이 여자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앞뒤가 안 맞지요. 게다가 염종 등 지지 세력도 거느리고 있었고 반란 진압 후 처형된 인물이 30명입니다. 다른 기록에는 구족을 멸하였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귀족들이 연관된 큰 반란이었겠습니다. 여자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귀족들을 설득해서 반란을 일으키기엔 전왕도 여자였지요. 비담의 반란군이 명활성을 점령한 것을 김유신이 진압했다고 전합니다.
전후관계를 보면 이제 진골 출신 왕은 기정사실이고 김춘추와 김유신의 연합이 백제와의 전쟁 확대로 인한 무인들의 세력 확대와 결합하여 국정이 해당 세력에 잠식되려는 것을 진덕여왕 집권 초기 미리 제거하려다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비담은 상대등이었으니 왕이 될 수 있는 유력자 중 하나였죠. 아니면 세력 강화를 위한 김유신의 작전이 아니었나 생각도 드는데, 상대등은 화백회의의 수장이라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 진골이 왕이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왕권이 약화될 것이라 이를 바닥에서부터 흔들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교적 성격을 가진 신라왕실과 비담, 진덕여왕의 이름은 불교적인 승만, 유교적 성격을 가진 김춘추와 김유신. 진덕왕 초기 비담의 난은 이후 신라를 결정하는 분수령임에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몇 줄의 사료밖에 없음이 안타깝지요. 사실상 김춘추와 김유신에 의해 외교와 전쟁과 전국이 돌아가고 키 크고 후덕했던 진덕여왕은 8년의 짧은 치세를 마치고 사량부에 묻힙니다. 사량부면 월성 서남 쪽이라 보는 의견이 가장 많은데, 지금 위치는 영 뜬금없어 신무왕, 진성왕, 문성왕이라는 의견이 있던 중 얼마 전 도당산의 대형 고분이 진덕여왕릉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량부라 보기에 들어맞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성골왕이었던 만큼 월성이 잘 보이던 곳에 모셨으면 여기가 맞겠다 싶습니다. (702년) 효소왕이 죽습니다. 16년의 짧은 생이었지만 제위는 10년이니 왕인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어머니인 신목왕후의 섭정이 있었는데 700년에 사망한 지 불과 2년 뒤의 일입니다. 망덕사 동쪽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신문왕릉일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성덕왕릉 옆으로 비정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한참 가야 되죠. 일단 신문왕릉은 낭산 동쪽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낭산 동쪽에 보고된 왕릉은 진평왕릉, 효공왕릉, 신문왕릉. 좀 더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문무왕 기사에 보면 당군이 50만의 병력으로 신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신라 조정은 불법으로 당군을 물리치고자 신성시되던 낭산 기슭에 사천왕사를 짓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다를 건너던 당군이 2번이나 풍랑을 만나 맞서 싸우기도 전에 전멸하니 당황제가 기이하게 여기지요. 당나라에 붙잡혀있던 박문준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습니다. 참으로 영리하게 대답하는데, 삼국에 온 지 10년이나 되어서 본국의 일을 알지 못하나 삼국의 은혜로 삼국을 통일하여 이에 은혜를 갚기 위해 천왕사를 지어 황제의 만수무강 법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당고종은 기뻐하며 악분기를 보내 사천왕사를 살펴보게 하지요. 문무왕은 남쪽에 새로 절을 지어 천왕사인 듯 위장합니다. 악분기는 천왕사가 아닌 것을 알아보고 이것은 사천왕사가 아니고 망덕요산의 절이다 라 합니다. 그러나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죠. 금 1000냥의 뇌물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천왕사에서 황제의 만수무강을 빈다고 거짓 증언하죠. 그렇게 새로 지은 절의 이름은 망덕사가 됩니다. 삼국사기에 망덕사가 완성된 것은 685년 음력 4월로 신문왕 때고, 삼국유사에 망덕사를 세웠다고 한 것은 692년으로 효소왕 때입니다. 아무래도 사찰에 관한 것이라 그런지 삼국유사의 기록이 좀 더 세밀합니다. 그 다음 기사에 보면 8년 정유에 망덕사에서 낙성회를 하는데 효소왕이 친히 공양을 하지요. 이때 남루한 비파함의 비구가 죄를 보겠다고 청하니 행색을 보고 희롱하며 어디 가서 참석했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이 웃으면서 폐하도 사람들에게 진신석가를 공양했다 하지 마십시오 라며 날아가 버렸다는 것. 깜짝 놀란 이제 10대 초반의 왕은 뒤늦게 예를 행하고 비파함에 석가사를 짓고 모습을 감춘 곳에 불무사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성회에 효소왕이 참석한 것은 분명한 듯하니 효소왕 치세에 불교를 통해 전후 사이를 규합하도록 한 것이고, 왕죽불 사상으로 서방정토의 부처님 만난 망덕사를 두고
그 동쪽에는 왕이 누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기록과 인과관계 모두 효소왕의 무덤이 현재 신문왕릉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럼 효소왕의 아버지 진짜 신문왕릉은 어디일까요? 오랜 전쟁이 끝나고 국가재건의 과업이 주어진 신문왕. 구주를 정비하고 서원소경, 남원소경을 설치하는 등 전쟁으로 황폐해진 영토를 복구하고 김움돌과 대문의 난을 진압하고 보덕국을 흡수하는 등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강해진 전쟁 공신 세력들을 견제, 숙청하여 왕권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엉망이 된 외교를 당나라와 외 사이의 불안한 상태에서도 당당히 하는데 일례로 말년의 당 문왕제의 묘호가 태종이라 무예랑도 태종이니 신라가 바꾸라고 하지만 거절하죠. 그러면서 사대는 하고 얘기나 길흉요래 같은 서적을 달라고 하는 등 필요한 것은 요청하면서 당나라의 반응을 관찰하는데 외교란 이런 것이다의 표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달구벌로 수도를 옮기려 한 바로 그 왕이기도 하죠. 신문왕의 개혁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신라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신문왕은 경무의 와중 아버지 문무왕을 그리워하며 가문사를 짓죠. 효소왕도 아버지 신문왕을 그리워하며 황복사지 석탑을 만듭니다. 1942년 황복사지 석탑 기단 모서리의 훼손으로 해체 수리를 하던 중 2층 지붕돌 상부에서 사리가춤이 발견되는데 금동사리 외함과 금제 열애저상, 금제 열애 입상, 사리, 구슬, 금은제 고배 등 이 중 금동사리 외함에는 효소왕과 신목태후가 아버지 신문왕의 명복을 빌며 세웠다고 새겨져 있었지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왕은 5계로 세상에 응하고 10선으로 백성을 통치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데 성공하였는데 천수 3년 임진년 7월 2일에 돌아가셨다. 신목태후와 효소대왕이 받들어 종묘의 신성한 영령을 위하여 선원가람의 3층 석탑을 세웠다. 성력 3년 경자년 6월 1일에 신목태후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시어 정토에 오르셨고 대조 2년 이민년 7월 27일에는 효소대왕도 승하하셨다. 신룡 2년 경우년 5월 30일에 성덕대왕께서 부처님의 사리 4과와 6촌 크기의 금제 아미타불상 한 구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한 권을 석탑의 두 번째 층에 안치한다. 삼국사기의 기록과 실제 발굴 위치와 유물의 기록이 일치하는 정말 소중한 사례입니다. 학계에서는 기록에 근거하여 황복사를 신문왕과 신목태후의 원찰로 비정하고 삼국사기에 낭산 동쪽에 장사 지냈다는 대목을 근거로 바로 옆에 조성된 진평왕릉을 신문왕릉으로 보기도 합니다. 신문왕의 재위는 짧았지만 당대 이루어진 개혁과 사회정책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들인 효소왕도 어린 나이에다가 짧은 치세였음에도 꽤나 명확한 족적을 남기지요. 그러나 후사가 없어 효소왕의 동생이 뒤를 잇게 됩니다. 명군으로 일컫는 성덕왕입니다. 가장 신경 써서 추진한 것은 당나라와 재교통이었는데 사신과 조공을 보냈다는 삼국사기의 기사가 40번이 넘습니다. 그 결실은 735년 당나라가 패강 이남의 땅을 신라의 영토로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맺어집니다. 물론 이면에는 신라를 통해 발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이 또한 시대와 들어맞는 신라의 역사적 분기점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722년 음력 8월 백성들을 위해 정전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되 개개인의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호족이나 촌주 등의 세력에게 일반 백성의 토지가 흡수되는 것을 막고 토지 소유의 투명성으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고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죠. 그리고 유명한 에밀레종의 정식 명칭이 성덕대왕 신종이죠. 역시 아들인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왕을 기리며 만들었습니다. 완성은 해공왕 때이고요. 여담이지만 성분 분석 결과 인체 성분이 없어서 인신공양은 단순히 전설이고 기록도 없다는 것, 후대의 설화 정도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제2기간이 35년이나 되어 정책은 추진적이었고 사회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11살 주기로 추정되니 사망 시점은 40대 중반입니다. 윤기대왕, 후에 흥광대왕은 737년 사망합니다. 시호를 성덕으로 하여 지금 우리가 아는 성덕왕으로 부르게 되었고 삼국사기에 이거사 남쪽에 매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동촌의 남쪽 양장곡이라고 되어 있지요.
현재의 전 이거사지가 성덕왕릉 북쪽에 있고 기록과 잘 들어맞습니다. 초입의 비석은 크게 깨진 귀부만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섬세한 조각을 숨기기 힘드니 온전했을 때 모습은 얼마나 대단했을지 무열왕릉비로 상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봉분의 장식도 올해 제의한 명군인 만큼 별도의 12지신상을 조각하여 각 방위에 세워놓았는데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후대인 경덕왕 때 만들었다고 보이는데 물론 역시나 하나같이 머리가 날아갔고 그나마 온전했던 닭과 원숭이 중에 원숭이는 경주박물관에 옮겨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라왕릉 비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름이 남은 것은 무열왕릉비의 머릿돌이 있고 조선시대까지 비신이 남아있었다고 하지요. 문무왕릉비, 성덕왕릉비, 흥덕왕릉비는 그래도 파편이 남아있어 과거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발굴이 가능하면 더욱 좋겠지만 주인이 정해진 왕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혹시 어딘가 묻혀있을 비석 파편을 찾을 날도 오겠지요. 이왕이면 이름이 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826년) 음력 10월 헌덕왕이 죽고 천림사 북쪽에 장사 지냈다.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천림촌 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어서 천림의 위치를 찾으면 헌덕왕릉의 위치 비정이 사서와 일치하겠습니다.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사기 715년 임천사에서 비가 내려주기를 빌었다는 기록이 있죠. 경주에는 동천동이 있습니다. 보문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알천이 소금강산과 명알산을 가르고 경주 분지에 닿아 완만한 충적지를 형성한 강북에 있는 자리입니다.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이곳에도 박리제의 방구획이 관찰되므로 이곳에 주거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는 경주부 동쪽에 천림리가 있다고 쓰여있지요. 그리고 강변에 폐사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알천에 지나칠 정도로 가깝게 붙어있는 모습이 사서에 기록된 반복된 홍수 기록을 무색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물줄기가 어떻게 흘렀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항공사진을 통해 강이 이동한 궤적을 보면 분명 충분히 마을이나 사찰이 들어설 자리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알천병과 헌덕왕릉 사이의 넓은 대지에서 석탑의 옥계석 같은 성물이 발견되었지요. 잦은 홍수로 12지신상 성물은 많은 수가 휩쓸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쥐, 소, 토끼, 호랑이, 돼지이며 초입에 놓이는 문인상, 무인상, 석수들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분황사탑에 있는 사자상의 일부가 헌덕왕릉 것입니다. 물론 추정이지만 정황상 너무 들어맞지요. 원성왕릉 것과 흥덕왕릉 것을 같이 놓고 보면 모습이 연속성이 있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헌덕왕릉은 그 위치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강북의 헌덕왕릉과 강남의 진평왕릉, 여기는 효소왕릉이라는 의견이 있지요. 일직선을 이어보면 제단의 위치와 정확히 그려집니다. 좀 더 연장시키면 보문동사지 양탑의 가운데를 정확히 지납니다. 보문동사지 금당터에서 서쪽을 보면 단간지주를 정확히 지나 선덕여왕릉과 일직선입니다. 더 연장하면 남산 절터국 제3사지와 연결되지요. 선덕여왕 정서방향에는 오릉이 있고 오릉의 정북에는 노서동 고분군의 대형 고분 2개와 이어집니다. 헌덕왕릉의 정서방향에는 성동동 전랑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적이 다른 유적들과 교차하거나 일직선상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보이는데 단순히 유적의 밀도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겠으나 성물의 방향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는 생각보다 신라인들의 도시계획이 여러 방면에서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09년 김원승은 소성왕의 아들이었던 조카 애정왕을 죽이고 헌덕왕이 됩니다. 조선의 세조가 단종을 제거하는 과정이 연상되는데 단종이 가여운 왕으로 사람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것과는 달리 애정왕은 왕릉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찬 청령군주의 율령 세칙반포, 행정구역 개편,
외교관계 개선 같은 여러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보면서 작은아버지였던 김원승은 이대로 가면 왕권은 더욱 강해지고 본인의 권력은 약화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섭정을 통한 막강한 권력이 아른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애장왕을 살해해버리죠. 젊은 왕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른 헌덕왕 치세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행간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홍수, 가뭄, 기근, 기상이변이 끊이지 않고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나갑니다. 치세 13년에는 백성들이 자손을 팔아서 자신이 살려고 하였다라는 기록까지 있으니 당대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822년 음력 4월 그 와중에 김원창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는데 헌덕왕 본인의 경우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원창도 무열왕의 반계로 왕위에 근접한 혈통이었고 따라서 애장왕 때 신라 정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덕왕이 쿠데타로 왕위를 찬탈하고 그 영향력을 염려했음인지 무진주나 청주, 웅천주 도독으로 임명하여 서라벌에서 격리시켜버리니 불만을 품었었던 것이고 사벌주, 무진주, 완산주, 웅천주 등 무려 신라의 절반을 이끌어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고 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지요. 헌덕왕은 즉시 장수 8명을 동원하여 수도방위를 우선한 다음 토벌군을 보냅니다. 이후 신라의 또 한 번 부는 피바람의 주역인 김균정, 김우징이 이때 장수로 나서지요. 신라군은 반란군에 대응해 계속 승리하는데 딱 한 번 함락당했다는 보은 3년 산성이 바로 이때 신라군에 의해 점령당하지요. 결국 김원창은 웅진성에 고립되고 폐색이 짙어져 빠져나갈 방법이 없자 자결합니다. 아들인 김범문이 825년 음력 1월 재차 반란을 일으키는데 도읍을 삼으려 종로구 일대를 공격하다가 패하여 죽습니다. 이후에도 지방 호족들의 저항적 움직임이 계속되죠. 헌덕왕의 쿠데타가 가져온 나비 효과가 누적되어 온 사회의 모순점들을 혼란의 모습으로 표면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헌덕왕도 원성왕, 애장왕 때 상대등, 병부령, 시중 등 주요 최고위 요직을 거쳐왔기 때문에 국사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였던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취산군, 토산현, 당학현, 송현현 등을 설치했었기 때문에 김원창은 한때 북방이 신라의 반기를 들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죠. 그러나 채 100년도 되지 않아 호족들의 군웅알거가 시작되고 개성에서 왕건이 나타납니다. 고구려 고토가 김원창과 같이 하지 않은 것은 고구려의 후손이었던 지역 호족들과 궤가 맞지 않아서라는 생각입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업보였는지 후사가 없었던 헌덕왕은 동생 김수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애장왕 시해에 김수종이 참여했다, 아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후 행동을 보면 형의 행동을 묵인하는 선에서 동조했지 않을까 합니다. 운명의 여신은 가혹하여 애장왕의 누이가 김수종의 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이 된 지 2달 만에 운명을 달리하니 화병이 아닌가의 생각이 닿습니다. 기록에는 김수종, 즉 흥덕왕은 장화 부인을 마음 깊이 사랑하여 남은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흥덕왕은 장화 부인의 마음을 알아보고 속죄의 마음으로 여생을 보냈을 수도 있겠는 것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구휼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라 하대의 혼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지요. 신라의 역사적 역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주 외곽의 구릉지, 벽도산과 망산 사이의 작은 야산에 민해왕릉과 희강왕릉이 있습니다. 사실 두 왕릉은 가까이 있기에 불편합니다. 대릉원이나 선덕여왕릉, 원성왕릉 같이 유명하고 거대한 왕릉들을 보고 있으면 신라의 번영을 대표하는 것 같아 가끔은 압도감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명이 있으면 암도 있겠죠? 이 당시 신라왕 계보는 이렇습니다. 희강왕과 민해왕 두 분 다 원성왕의 증손자입니다. 가족 사이인데 큰 문제가 있겠나 싶지만 임기를 살펴보면 희강왕, 민해왕, 신무왕들의 임기가 1, 2년 남짓입니다. 무언가 치열한 권력의 암투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836년 흥덕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뜹니다.
이에 김균정과 김재룡이 왕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데 김균정이 패해 죽습니다. 두 사람은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 그렇게 김재룡은 희강왕이 되고 신변의 위험을 느낀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은 청해진으로 도피합니다. 이후 김명이 반란을 일으키자 희강왕은 목을 매 자살하는데 왕위에 오른 지 2년여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어 김명은 민해왕이 됩니다. 청해진에 있던 김우징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김양, 장보고와 함께 거병합니다. 무주와 대구 등에서 이어진 몇 번의 전투를 승리한 반란군은 서라벌에 세도하고 이궁으로 피했던 민해왕은 살해당합니다. 민해왕의 나이 23살 때입니다. 김양은 궁궐을 정비하고 김우징을 궁으로 모십니다. 바로 신무왕입니다. 그러나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의 업보가 가시지 않은 것일까 몇 달 만에 병으로 죽고 아들인 김경응이 즉위합니다. 이렇게 혼란의 세월을 보낸 신라는 전국을 해소하지 못해 결국 후삼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100년도 되지 않아 고려에게 한반도의 패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김명의 반란으로 자진한 희경왕은 삼국사기에 소산에 장사 지냈다고 되어 있는데 소산의 위치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 사람들에게 희강왕릉이라 불리던 것을 영조 6년 문중에 의해 비정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왕릉으로 보기에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많지요. 48대 경문왕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니 왕릉을 방치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민해왕은 김균정과 희광왕의 권력 싸움에서 희광왕을 돕는데 나중에 희광왕을 배신하여 직접 반란을 일으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좋은 평가가 힘든 왕이지만 이후에 김균정의 아들 손자인 신무왕과 문성왕이 예를 갖춰 제대로 된 왕릉을 조성한 걸 보면 이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 파벌에 대한 화해의 손짓이었을까요? 다만 왕릉에 12지신상이 없었는데 세 차례 도굴과 도굴 시도로 황폐화된 왕릉을 84년 정비복원하면서 독특한 것들이 발굴됩니다. 각 방향에 곱돌을 마련해 작은 12지신상을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이 친구들 만듦새가 참 귀엽긴 한데 디테일 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국력 세태 때문이 아닌 무언가 의미가 있겠죠. 더불어 뼈 항아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글귀로 민해왕릉의 거취가 복잡해지는데 원화 10년이라 적혀 있습니다. 원화는 당나라 연호인데 서기로 환산 815년입니다. 환도강 때로 민해왕이 죽은 839년과 20년이 넘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영리 방향분을 민해왕릉이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민해왕릉의 공식 명칭은 경주 전 민해왕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권력 투쟁에는 숨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양입니다. 김재룡과 김균정이 싸울 때 김양은 김균정 편이었고 민해왕과 김우징이 싸울 때 김우징 편이었습니다. 사실상 김양의 충심 혹은 이해관계가 이 권력투쟁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지금 무열왕릉 앞에 준수한 묘로 남아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창고와 막사들 앞으로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성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증오의 빛이 가득한 얼굴로 바다 사이를 걸어 성에 당도합니다. 외성문이 열리고 매서운 눈빛에 기골이 장대한 남자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와 맞이합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한데 감사드립니다. 성에서 나온 사람은 장궁보, 현대 사람들은 장보고라고 부릅니다. 배를 타고 온 사람은 김우징, 장차 신라 최대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어 결국 왕위를 차지하는 신무왕입니다. 836년 흥덕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고 신라 왕실에 또다시 비바람이 붑니다. 원성왕의 손자이자 김재룡의 큰아버지인 김균정과 원성왕의 증손자이자 김균정의 조카인 김재룡이 왕자리를 놓고 싸우다가 큰아버지 김균정이 서라벌 적판궁에서 김재룡의 호위 세력인 김명과 이강에게 살해당하고 결국 김재룡이 왕위에 오릅니다. 희강왕입니다. 이에 김균정의 아들이자 김재룡에 대척해 싸웠던 김우징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서라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청해진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때는 빨리 닥쳤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희강왕을 옹립했던 김명이 반란을 일으키고 838년 1월 민해왕이 되면서
전국이 다시 혼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김균정을 따랐던 김양은 사병을 모아 청해진에 들어가 아들인 김우징을 만나 하늘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김우징이 말하기를 김명은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하였고 이홍도 마음대로 군부를 죽였으니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장군의 병사에 의지하여 군부의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장보고가 답합니다. 옛 사람의 말에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이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비록 용렬한 사람이지만 명령하시면 곧 따르겠습니다. 마침 장보고가 어릴 때부터 막역했고 당나라에서 장수로 있을 때도 같이 했던 정년이 막 귀국했던 참이라 5천의 병사를 이끌게 하여 김우징을 지원하게 합니다. 김우징군은 3월에 광주로 진격하여 바로 항복을 받아내고 즉시 남원경으로 이동하여 신라군을 격파해버립니다. 이후 청해진으로 이동하여 전열을 정비하다가 12월에 다시 출전하는데 거제 김양순군을 흡수하고 정년을 비롯한 6장수로 군대를 이끌게 하여 나주에서 신라의 김민주군을 격파합니다. 김우징군은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여 대구에 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반도 최대 전투 중 하나인 달벌대전이 벌어지죠. 김우징군의 병력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보고의 5천 병력은 신라구와 수많은 전투를 통해 단련될 대로 단련된 정예병이었고 김양의 3천 기마병도 나주에서 전과를 보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사병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맞서 싸우는 신라 민해왕의 병력은 무려 10만 명이나 되었는데 수도를 지키던 중앙군 구서당의 병력수를 상회함으로 상주 음리화정이나 달성 삼량화정 같은 인근의 지방군과 일반 백성 징집을 통해 달성했을 것이고 대부분 보병 편제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병력의 질도 낮고 실전 경험도 없는 인원이 대다수였을 것이며 무엇보다 지휘관의 질이 달랐습니다. 약 1만 명의 김우징군과 10만 명의 민해왕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김우징군은 회전을 택했고 결과는 민해왕군의 괴멸입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달벌의 언덕에서 회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앞서서 나온 민해왕을 역습하여 격파했다고 나옵니다. 10만의 군대가 진을 짜고 유리한 지형에 있기 위해서는 두류공원이나 범어공원을 선점하여 있어야 했을 것이고 정의 장보고군이 앞에서 민해왕군을 잡아두는 동안 김양의 3천 기마병이 우회 선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 민해왕군의 전사가 5만입니다. 포위 선멸이 아니고 나올 수 없는 숫자이지요. 월유택이라는 이궁으로 황급히 도망한 민해왕은 병사들의 손에 잡혀나와 죽음을 맞습니다. 김재룡을 옹립하여 희광왕을 만든 것이 19살, 희광왕을 죽이고 스스로 민해왕이 된 것이 21살, 전투에서 패하고 앞으로 구르고 뒤로 넘어지다가 병사들의 칼에 죽은 것이 22살입니다. 839년 1월, 김양은 궁궐을 정비하고 김우징을 궁으로 모셔 왕으로 옹위합니다. 신무왕입니다. 망국의 왕, 신라 경순왕을 표현하기에 너무 짧은 단어입니다. 897년 46대 문성왕의 후손이자 49대 헌강왕의 외손자로 태어납니다. 평범한 밀련한 왕족이었습니다. 927년 11월 후백제 견훤이 경주로 쳐들어옵니다. 포석정에서 의식 중이던 경예왕을 자살케 하고 신라의 체계를 붕괴시킵니다. 반발과 혼란을 우려한 견훤은 박씨들을 무력화시킨 후 가장 정통성 있었던 김씨 일가 중 김부를 왕으로 앉힙니다. 김부는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요. 왕이 될 생각은 꿈에도 안 꾸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견훤의 복심과는 달리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정세는 위태로웠습니다. 신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경상도 인근에도 못 미쳤고 견훤의 공격을 제반 요건이 전무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잘 막아내고 있었지만 점차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고창 전투로 930년 고려가 큰 승리를 거두자 동해연안의 울산이나 강릉같이 전통적으로 신라의 영역이었던 곳까지 왕건에 항복합니다. 왕건은 포항 신광명까지 직접 진출해 성을 쌓습니다. 경순왕은 왕건의 외교적 수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왕건에게 기이하지 않고 견훤의 영향력도 활용하려 했습니다. 931년 고려에 사신을 보내 고려의 신하국이 됩니다. 2월에는 왕건이 경주에 방문해 동궁과 월지에서 연회를 열었고 이때 927년 경혜왕의 죽음을 통탄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즈음에 신라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천년간 있었던 국가가 사회혼란 없이 새로운 국가에 귀부되느냐는 두 군주의 고민만 남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935년 3월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기는 무르익었고 사회적 조건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시대의 경량으로 빠져들어갑니다. 935년 10월 경순왕은 나라를 고려와 합치는 것을 주제로 화백회의를 엽니다. 항상 만장일치였던 화백회의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다수결로 결정이 되었는데 경순왕의 의지가 혹은 시대 변화를 받아들인 대신들의 수능이었는지 그렇게 신라의 운명은 확정됩니다. 신라의 정통성이 고려에 계승되는 과정은 고려사에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경순왕과 백관들은 경주에서 개성으로 이동하여 신라를 고려에 양도합니다. 경순왕은 왕건에게 신하로서 아련을 요청합니다. 본국이 오래도록 위태로운 난리를 겪어 나라의 운수가 이미 다하여 다시 왕실을 보존하기를 바랄 수가 없으니 바라건대 이제 신하의 예로 아련하고자 합니다. 왕건은 의례상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며칠 후 935년 12월 28일 신하들이 다음과 같이 아릅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땅에는 두 임금이 없는데 한나라에 두 임금이 있으니 백성이 어찌 견디겠습니까? 바라건대 신라왕의 요청을 들어주소서. 왕건의 다음과 같은 화답으로 신라 천년의 역사가 뒤안길로 접어듭니다. 내가 신라와 피를 입술에 바르며 동맹을 맺은 것은 두 나라가 길이 우호를 유지하고 각자의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신라왕이 굳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하고 그대들도 그것이 옳다고 하니 나의 마음이 매우 부끄러우나 여러 사람들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렵다. 경순왕은 태자보다 높은 정승공으로 봉해지고 지위가 유지되었으며 경주의 사심관이 됩니다. 왕건의 장녀인 낭랑공주와 구녀인 부인 왕씨와 혼인했고 딸은 5대왕인 경종과 혼인합니다. 왕건은 경순왕의 사촌과 결혼하여 8대왕 현종을 낳으니 신라의 핏줄은 고려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순왕은 일생에 걸쳐 다시는 경주로 가지 못했고 고령 성주사에서 여생을 보내다 978년 4월 4일 개경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만국의 군주임에도 왕릉과 시호까지 받아 견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 인근의 이반을 우려했음인지 경주에서 가장 먼 곳에 눕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왕이던 시절 죽방부인과 스라의 두 왕자를 두었는데 고려와 합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마이태자는 금강산에 들어가 일생을 마쳤다고 하고 막내는 불교에 귀의하여 범공이라는 승려가 됩니다. 이후 다른 후손들은 문벌귀적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도록 명문가로 남습니다. 수많은 김씨들의 조상, 신라의 흔적이 사람으로 남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